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까닭. 리처드 탈러. 현대 미국의 경제학자로 행동경제학의 개척자다. 행동경제학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저술 활동으로 유명하며 너치케스 선스타인 공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2017년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심리적 가정을 결합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승자의 저주,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너치케스, 선스타인 공저 등이 있다. 리처드 탈러는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느 교수와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의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평소보다 다소 낮은 72점이었고 이에 학생들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항의했다. 탈러는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묘안을 떠올렸다. 그 다음 시험을 137점 만점으로 조정한 것이다. 왜 137점이었을까? 그러면 평균 점수가 90점대로 올라갈 터였다. 이러한 탈러의 예상은 적중했다. 탈러의 예상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정통 경제학의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는 학생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탈러는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다. 경제학 분야와 그 모형은 탈러가 이콘이라고 부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가상의 존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콘은 항상 합리적인 반면 인간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다. 이처럼 잘못된 경제학 모형에서 벗어난 행동 때문에 경제학자의 예측은 빗나가게 마련이다. 2008년 금융위기도 경제학 모형대로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불행한 점은 경제학자들이 공공정책 입안 과정에서 큰 발언권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행동경제학 형성에 기여했으며 인간의 비합리성에 대한 탈러의 연구는 경제학의 고지식한 이론 맹목성이 지닌 문제점을 밝혀냈다. 탈러의 연구는 1970년대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에이모스 트버스키의 1974년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당시 탈러는 두 사람과 친분을 쌓고 함께 연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덕분에 탈러 역시 행동경제학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5년에 출간된 탈러의 행동경제학은 탈러의 40년 행동경제학 연구를 집대성한 책으로 데니얼 카너먼은 물론이고 로버트 슐러, 말콤 글래드웰 등 수많은 명사가 찬사를 보냈다. 경제학과 심리학은 여전히 자체적인 관심사와 견해를 고수하며 사일로 형태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경제학은 심리학을 접목해 가장 큰 성과를 얻은 학문으로 꼽힌다. 탈러는 그 중심에 있는 학자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탈러는 경력 초기에 합리적 선택 이론에 어긋나는 인간 행동을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해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상점에서 본 캐시미어 스웨터가 마음에 들지만 그만큼의 지출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기에 구매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아내에게서 같은 스웨터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기뻐한다. 부부는 자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두 사람 모두 달리 돈이 나올 곳이 없다. 나는 시계 기능이 있는 45달러짜리 라디오를 10달러 더 싸게 사기 위해 기꺼이 10분 더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495달러짜리 텔레비전을 10달러 더 싸게 판매하는 매장에는 갈 생각이 없다. 똑같이 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탈러는 후배 경제학자 몇 명을 저녁에 초대했고 그들이 식전에 나온 캐슈너트를 눈 깜짝할 새 먹어치우는 것을 보았다. 손님들이 캐슈너트를 다 먹어치우면 다음 음식을 남길까 봐 얼른 캐슈너트 그릇을 치웠다. 손님들도 다행으로 생각했다. 정통 경제학의 주장대로라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상황을 좋아한다. 그런데 탈러의 손님들은 왜 캐슈너트 그릇을 치우자 좋아했을까? 정통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의도적으로 선택지의 가짓수를 줄이려고 한다. 애덤 스미스도 도덕 감정론에서 10년 뒤에 누릴 수 있는 쾌락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쾌락에 비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말로 인간의 자기 통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생애 주기 가설을 제시했다. 인간은 자신이 평생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가늠한 다음 개별 생애 주기에 따른 지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틸러가 이 가설을 소개하자 심리학자들은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모딜리안이 같은 경제학자의 이론은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고 자제력이 강하며 먼 미래까지 대비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탈러 같은 행동경제학자는 인간이 근시안적이며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현재의 만족감을 더 중요시하며 수십 년 이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상정한다. 경제학은 단일하고 통일된 자아를 당연시하지만 심리학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여러 자아가 있으며 그러한 자아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론을 배제하지 않았다. 적어도 프로이드의 이드와 에고부터 카너먼의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에 이르기까지 통제 위치의 다양성을 인정해왔다. 비합리적인 가치 판단. 탈러는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1974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불확실성에 따른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의 기본 논지는 인간은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휴리스틱 같은 단순한 경험 법칙을 토대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에게 드루브가 흔한 이름이냐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기에 아니란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흔한 이름이고 인도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이름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 특유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오류를 저지른다. 이는 탈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판단 오류가 개인 특유의 문제에 불과하며 인간의 행동과 시장이 근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탈러는 경제학자는 모든 사람이 고도로 경제적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으면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비료를 덜 사용하는 농민이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치자. 이때 경제학자는 이 연구 결과를 농민에게 공개하고 농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조언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많은 농민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배제되어 있다. 또는 우리가 정부 관계자고 국민에게 더 많은 돈을 연금에 넣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우리는 지금 저축해 미래의 목돈을 손에 쥐는 일이 얼마나 이로운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헛수고로 끝날 수 있다. 인간은 미래보다 현재의 가치를 두는 편향성이 있으며 이를테면 직장에서 상당 금액의 연금이 자동 적립되도록 의무화하는 식으로 넌지시 유도되거나 강요받지 않으면 미래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저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간이 부의 절대치보다 부의 상대적 효용, 즉 부의 변화에 더 치중한다는 두 사람의 연구도 탈러에게 충격을 주었다. 인간은 이익으로 얻는 만족감보다 손실에 따른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우리는 수익이 신통치 않은 주식을 처리하고 전망 좋은 주식을 새로 매입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기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한다. 이처럼 미래에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이미 소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현상을 탈러는 소유효과라고 일컬었다. 심리계좌와 비합리적 소비. 틸러의 연구는 심리계좌에 집중되는데 심리계좌란 비합리적 소비를 이끄는 기제다. 상환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이 있을 때는 예금을 빼서 빚을 갚는 편이 합리적이다.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임대료, 대금, 저축 같은 심리 계좌를 완고하게 유지하려 들며 돈의 대체 가능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망각한 듯 행동한다. 이러한 비합리성은 도박 행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는 블랙잭으로 날린 돈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딴 돈은 도박장의 돈으로 여긴다. 따라서 딴 돈보다 잃은 돈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돈을 잃기 싫어 어떻게든 본전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날 딴 돈은 잃더라도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카지노에서 딴 돈이나 일에서 번 돈이나 똑같이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미 사용해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을 경제학자들은 매몰 비용이라고 칭한다. 지출이든 투자든 매몰 비용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미 과거에 이뤄진 지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사람들은 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탈러는 실내 테니스 클럽 회원비로 $1000를 지불한 빈스의 사례를 든다. 빈스는 회원이 된 지 몇 달 후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고통을 참으며 3개월 더 테니스를 쳤다. 회원비를 날리기 싫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매몰 비용 오류로 부르는 현상은 그보다 더 심각한 효과를 유발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이어간 까닭을 너무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했고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끝날 것을 두려워한 탓이라 분석한다. 코스트코나 아마존 등은 우리가 매몰 비용에 연연한다는 점을 이용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연회비 $99를 내고 프라임 회원이 된 사람은 아마존을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심리 때문이다.
탈러는 소비자 심리에 대한 자신의 연구도 소개한다. 슈퍼마켓이 매일 시행하는 염가 판매가 실패하는 까닭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마다 시시하게 몇 푼씩 절약하는 것보다는 할인 행사나 쿠폰, 사용 등을 통해 헐값으로 구매하는 것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거래 효용을 얻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우리는 현명한 소비를 하거나 운 좋게 무엇인가를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으려고 한다. 날마다 염가 판매를 하는 유통업체도 적립금을 주거나 더 싼 곳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 효용을 제공한다. 부자들도 월마트와 코스트코에서 쇼핑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래 효용을 통해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별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한다. 최적화를 이끄는 힘. 경제학은 인간이 정부의 간섭이 없으면 자기의 삶과 자원에 대해 최적의 선택을 내린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비만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원해서 비만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패스트푸드, 식당 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은 없을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휴대전화 설정부터 직장의 퇴직, 연금 적립 계획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기본 선택지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탈러는 관성의 힘은 크지만 관성에도 장점이 있으며 정책 이반자들이 관성을 잘 이용하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조직과 정부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란 핑계로 타인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다. 탈러는 개입주의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사고방식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유인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탈러는 유인책에 은근한 개입 너치를 결합하면 노후의 행복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인간 본연의 인지 편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신입사원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 적립 선택지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식이다. 탈러가 제안하는 접근법은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탈러의 이론은 영국 정책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0년에 행동분석팀을 신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치 부서로 불리게 된 이 팀은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시행을 도와 자기 팀 신설에 들어간 비용의 10배 정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너치 부서가 처음 한 일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나머지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기한 내에 냈으며 여러분은 세금을 체납한 극소수에 속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정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5% 증가했다. 그 금액은 900만 파운드에 달했다. 한두 줄짜리 공문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 이외에도 정부가 법원 과징금 체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납부 건수가 크게 증가한 사례나 운전면허 갱신자에게 장기 기증 여부를 무조건 선택하게 함으로써 장기 이식 수술에 제공되는 장기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영국의 너치 부서는 성과를 입증한 이후에 민영화되었고 현재는 영국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정부에도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 있으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팀을 신설한 바 있다. 전 세계 130여 개국이 공공정책에 행동과학을 적용하는 중이다. 행동경제학은 이제 경제학의 본격적인 세부 분야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합리성만을 상정한 모형들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탈러는 모든 경제학자가 인간의 행동을 경제학 연구에 통합하는 날이 오면 행동경제학이란 분야가 필요 없어질 것이라면서 모든 경제학 분야가 자기 분야에 필요한 만큼 행동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주석 4일로 회사 안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 전자산업계를 호령했던 소니가 침체의 늪에 빠져 좀처럼 재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4일로 문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윤을 독점하려는 사업부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기술이 공유되기 어려워졌고 사업부 간 시너지도 없어 오히려 기술력만 쇠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이었습니다.